평양 대동강구역 국가연구소 아파트 단지. 북한에서 가장 부유하고 안전하다는 평양 사람들, 그것도 국가 중요기관에서 핵개발 일을 하는 연구원 세 가족이 어느 날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25년을 충성했던 그들이 왜 하루아침에 그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20해를 함께 일한 동료 세 가족, 10명이 함께 두만강을 건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봄 평양 대동강구역에 있는 우리 연구소 아파트 단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평양 사람이라는 건 특별한 겁니다. 그것도 국가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당시 45살이었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핵개발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아내 순이는 초등학교 교원이었고 22 된 딸 미영이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당에서 하사해 주신 3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20가구쯤 살았는데 다들 같은 연구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영호 형님과 최동수는 저와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영호 형님은 저보다 3살 위였는데 제가 연구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형님처럼 돌봐주신 분이었습니다. 동수는 제 후배였죠. 우리 셋은 거의 20해를 함께 일했습니다. 저녁이면 세 가족이 자주 모였습니다. 봄날이면 대동강변을 함께 산책하고 여름이면 누군가 집에서 옥수수국수라도 삶아서 나눠 먹곤 했습니다. 겨울에는 영호 형님 댁에 모여 앉아 따뜻한 옥수수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아이들끼리도 친했습니다. 우리 딸 미영이는 동순의 딸 은영이랑 단짝이었고 영호 형님 아들들은 우리 조카처럼 귀여웠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나름 행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특별 배급이 나왔습니다. 쌀 몇 킬로그램, 기름 조금, 설탕 약간. 일반 주민들보다는 나았죠. 우리는 평양 사람이니까, 그것도 연구소 사람들이니까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세 가족이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순이가 장마당에서 구해온 감자로 감자떡을 부쳤습니다. 함흥에 계신 제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맛있다고 좋아했습니다. 철수야, 요즘 배급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지 않나? 영호 형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난달엔 쌀이 5kg이었는데 이번 달은 3kg밖에 안 나왔어요. 동수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요. 평양 사람들은 나라에서 돌봐주시니까. 순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옥수수차를 마시며 학교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 어른들은 연구소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봄바람에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렸죠. 평온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고 싶었던 세상과 실제 세상 사이에 큰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1년쯤 지난 2016년 가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새벽 5시 누군가 우리 집 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영호 형님 댁 사모님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계셨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 동무, 우리 성일이가 군대에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영호 형님의 큰아들 성일이는 24이었습니다. 우리 딸 미영이보다 2살 위였죠. 건강하고 씩씩한 청년이었습니다. 2년 전 군대에 갔을 때만 해도
80kg은 좋게 나갔습니다. 형님, 제가 나라 잘 지키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부대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졌다가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고. 군의관이 최선을 다했지만 손쓸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급히 영우 형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수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형님은 마루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평소 그렇게 당당하시던 분이 아이처럼 우셨습니다. 내가 평양 사람이라고, 연구소 사람이라고. 우리 아들은 괜찮을 줄 알았어. 나라 위에 30년을 바쳤는데. 내 아들은 왜? 형님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뒤 부대에서 성일이 시신이 왔습니다. 관을 열었을 때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건장했던 청년이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눈이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밝던 청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 조카 같던 성일이가 말입니다. 명절 때면 우리 집에 와서 떡도 같이 먹고 미영이한테 오빠처럼 챙겨주던 그 아이가 말입니다. 장례식 날 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우리 세 가족만 남았습니다. 형님이 소주잔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동무들, 나는 나라 위에 평생을 바쳤소. 연구소에서 25년을 일했소. 당에서 하사해준 집에 감사하며 살았소. 그런데 내 아들은 왜 이렇게 됐소?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양 사람들도 굶는다는 것, 연구소 사람 자식도 군대 가면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것, 특별 배급도 점점 줄어든다는 것. 동수야, 자네 막내는 올해 13이지? 10년 뒤면 군대 가야 하네. 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딸 미영이는 여자라 군대는 안 가지만 이 나라에서 미래가 있을까요? 형님, 우리가 연구소에서 만드는 것들이 정말 인민을 위한 겁니까? 제가 처음으로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대동강 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성일이가 떠나고 석 달쯤 지난 2017년 초였습니다. 우리 연구소에 또 한 번 충격이 왔습니다. 김 선배님이라고 우리보다 10살쯤 위인 분이 계셨습니다. 연구소에서 25년을 일한 분이었죠. 자식이 셋이나 되는 가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연구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것저것 가르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 선배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다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이 집에서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는 겁니다. USB에 담긴 걸 봤다더라. 이웃이 고발했대. 온 가족이 다 끌려갔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25년을 충성한 사람도 드라마 한 편 때문에 온 가족이 수용소에 갑니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세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자주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영호 형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김동무는 25년을 나라 위에 일했어. 그런데 드라마 한 편 봤다고 온 가족이 수용소에 간단 말이오? 부인도 자식들도 다 끌려갔어. 형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막내가 학교에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물어봤다가 선생님한테 크게 혼났습니다. 10세밖에 안 된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딸 미영이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남조선은 정말 우리보다 못 사는 걸까요? 하고 물었다가 교수한테 호되게 혼났습니다. 그 뒤로 미영이는 집에 와서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버지, 저 조심하라고 했어요. 생각만 해도 잘못이래요. 친구한테 물어본 것도 잘못이래요.
딸아이가 울먹이며 한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2 된 딸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나라. 의심하면 온 가족이 끌려가는 나라. 이게 우리가 평생 충성했던 조국이란 말입니까? 동무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아이들 미래가 있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만이라도. 영호 형님이 말을 흐렸습니다. 아이들만이라도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게 해야 하지 않겠소? 성일이처럼. 우리 애들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소?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탈출. 그 무서운 단어를.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심도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 가을,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순의 막내 아들 10세 된 동철이가 학교에서 쓰러진 겁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평양 연구소 사람 자식도 이제는 제대로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형님들, 이러다 우리 애들도 성일이처럼. 동수가 울먹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가족 가장들은 박철순의 집 안방에 모였습니다. 문을 꼭꼭 닫고 불도 끄고 속삭이듯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누가 들을까봐 무서웠습니다. 동무들, 진지하게 이야기합시다. 영호 형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탈출 말입니다. 그 단어를 꺼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탈출. 잡히면 총살입니다. 가족도 모두 수용소에 갑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저는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미래가 없습니다.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내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은영이랑 동철이는 아직 어립니다.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6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나갈 것인가?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가족들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함경북도 쪽 두만강이 제일 좁습니다. 겨울에 얼음이 얼면 걸어서 건널 수 있습니다. 영호 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님은 젊었을 때 그쪽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돈이 필요합니다. 브로커한테 줄 돈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6개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마당에 물건을 팔아서 중국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집에 있는 귀한 물건들을 하나씩 팔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가족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내들이 처음엔 무서워했습니다. 잡히면 어떡해요? 부모님들은 어떡하고요? 여보, 미영이 미래를 생각해봐요. 여기서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제가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세 가족 모두 동의했습니다. 10명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자고 다짐했습니다. 2018년 설날, 저는 마지막으로 함흥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83이신 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주 올게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3월, 우리는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봄이 오기 전 강이 아직 얼어 있을 때, 생사를 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 3월 어느 날 밤, 우리 10명은 함경북도 국경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세 가족이 따로따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2시에 움직입니다. 순찰대 교대 시간입니다. 딱 10분밖에 없습니다. 동순의 막내 동철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겨우 10세신 아이였습니다. 동철아, 무섭지? 아저씨도 무서워. 그런데 우리 함께 가는 거야.
밤 2시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자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폭은 50m쯤 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한 명씩 간격 두고 천천히 건너세요.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영호 형님이 먼저 나섰습니다. 얼음 위를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무사히 건넜습니다. 다음은 형님 가족, 그 다음 동순의 가족. 우리 차례였습니다. 여보, 미영이 손 꼭 잡아요. 우리 셋이 얼음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동철이가 작은 비명을 냈습니다. 얼음 깨지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멀리서 순찰대 불빛이 보였습니다. 크게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뛰세요. 지금 당장. 우리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뒤에서 서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느님 제발, 제발 우리 딸만이라도. 그렇게 기도하며 뛰었습니다. 아내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뒤돌아보니 순찰대가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국 땅까지 건너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 10명 모두 살았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고난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길림성 어느 시골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조선족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곳 교회 지하실에 우리 10명이 숨었습니다. 여기서 석 달은 있어야 합니다. 중국 공안이 요즘 단속이 심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하실은 10평도 안 됐습니다. 10명이 누우면 꽉 찼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낮에는 숨죽이고 밤에만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동순의 은영이와 동철이는 16, 13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답답해했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은영이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동수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에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이었습니다. 공안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탈북자 찾는다고 집집마다 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입을 막았습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들이 교회를 수색하는 소리였습니다. 지하실 문 어디 있어? 저흰 지하실 없습니다. 목사님이 거짓말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공안들이 떠났습니다. 그날 밤 영호 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무들, 우리 너무 위험합니다. 10명이 함께 있으면 더 위험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20해를 함께 산 가족이었습니다. 형님, 우리 함께 갑시다. 끝까지 함께요. 제가 말했습니다. 석 달을 그렇게 견뎠습니다. 10명이 지하실에서 서로 의지하며 목사님이 몰래 가져다 주시는 밥으로 연명하며 어느 날 목사님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태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태국.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명이 함께 가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세 팀으로 나눠서 가십시오. 한 가족씩 따로따로. 우리는 또 헤어져야 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따로 비행기를 타고 방콕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꼭 살아서 만납시다. 우리는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석 달이 평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희망이. 2019년 6월, 우리 세 가족은 베이징 공항에서 각자 다른 비행기를 탔습니다. 영호 형님 가족이 먼저, 이틀 뒤 동순의 가족, 3일 뒤 우리 가족. 가짜 여권을 들고 공항을 지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권 좀 보겠습니다. 중국 출입국 직원이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키면 끝입니다. 북송되면 총살입니다. 관광이십니까? 예, 관광입니다. 직원이 한참 여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 미영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살았어요? 방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공항 근처 작은 여관이었습니다. 형님네가 오실 때까지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동순회는 사흘째 되던 날 왔습니다. 10명이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그냥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들 무사하구만. 형님이 울먹이셨습니다. 형님, 우리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동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긴장했습니다. 혹시 못 들어가면 어쩌나. 혹시 또 중국으로 보내지면 어쩌나.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는 서류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열흘쯤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곧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 살았다고 느꼈습니다. 2019년 8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10명이 함께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바닥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의 그 말에 영호 형님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5개월 만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5개월.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10명 모두 무사히. 자유.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철수 선생님, 저희 연구소를 방문해 보시겠습니까? 선생님 경력이 저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북에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을 받아줄까? 하지만 연구소 분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편하게 둘러보시죠. 연구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복잡한 계산식이 떠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북한에서는 이런 계산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 정도면 석 달은 걸렸습니다. 우리 연구소 컴퓨터로는요. 연구원이 웃으며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계산 완료 마이너스 3.2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석 달 걸리던 계산이 3초.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기서는 기본입니다. 그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만든 것이 무엇이었나? 장난감이었나? 30년을 헛살았나? 저녁에 세 가족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면 여전히 함께 식사를 합니다. 형님들, 오늘 제가 연구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동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공장에서 일하면서 느낍니다. 여기는 기계가 다 하더군요. 북에서 우리가 손으로 하던 걸요. 영호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잘 왔어. 아이들 보시오. 은영이는 대학교 들어갔고 동철이는 고등학교 잘 다니고 있어. 맞습니다. 우리 딸 미영이도 대학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말투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빠, 요즘 친구들이 북한 얘기 궁금해해요. 제가 설명해주면 다들 놀라더라고요. 가끔 대동강이 그립습니다. 함흥에 계신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북에 두고 온 친구들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생각할 자유, 말할 자유, 꿈꿀 자유. 통일이 되면 꼭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묘소에 절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우리 아이들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기는 정말 자유입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